안녕하십니까. 미술품 경매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17번 작품 박서버의 묘법입니다. 1억 5천부터 500만원씩 올라갑니다. 1억 6천입니다. 네, 1억 8천, 1억 9천 갑니다. 현재 2억 5천 나왔고요. 더 없으신가요? 네, 2억 8천 갑니다. 잠깐만요. 이 희끄무리한 그림이 1억, 2억? 아무리 봐도 뭘 그린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린애 낙서라고 해도 믿겠는데 이 작품은 과연 얼마에 팔렸을까요? 5억, 10억? 정답은 자그마치 260만 달러, 한화 약 35억 원에 2023년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됐습니다. 아니 점 몇 개, 선 몇 줄 그어놓은 캔버스가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을 훌쩍 넘는다? 도대체 이 흰색의 심심한 그림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예술작품이 된 걸까요? 게다가 가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색화는 일종의 힐링 미술로 불리며 우리의 지친 일상에서 한 줌 치유와 감동을 선사하는 예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1970년대에 등장한 단색화는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자리매김하며 승승장구하다 2010년 이후부터는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단색화라는 하나의 고유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백의 캔버스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요. 단색화의 표면은 전후 한국 화단의 치열한 권력 투쟁의 무대이자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투사되는 스크린이며 식민주의 미학의 그림자가 드리운 구석이자 미학적 가치가 금융적 가치로 전환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흔히 추상화를 감상하는 방법은 눈앞의 캔버스 위를 뒤덮은 색채 그 자체와 만나는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날 고요한 미술관 벽에 걸린 추상화를 감상하는 경험과 성수동 팝업 스토어의 힙한 오브제와 굿즈를 구경하는 체험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가진 채 이번 시간엔 1970년대 소수의 화가들의 손에서 시작된 한 미술 경향이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미술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한국적 정신을 담은 백색의 단색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린 반대로 거친 물질적 흔적들로 뒤덮인 검은색의 앵포르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의 단색화의 궤적은 검은 앵포르멜이 백색의 단색화로 이행하는 추상화의 발전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서구의 앵포르멜이 탄생한 20세기 중반에는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었습니다. 두 번의 크나큰 전쟁은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앵포르멜은 그 전쟁이 남긴 참상과 폐허가 된 유럽 사회에 대한 미술가들의 반응이었죠. 한 작가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프랑스의 화가 장 포트리에는 1943년 나치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피해 파리의 외곽의 한 정신병원으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병원 밖에선 나치가 민간인을 고문하거나 즉결 처형하고 있었고 귀를 틀어 막아도 그 소리는 그의 귀를 계속 맴돌았죠. 지금 보시는 인질 연작이 그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회화입니다. 앵포르멜 회화는 인간이 이성에 의해 진보한다고 여겼던 근대 사회가 낳은 끔찍한 참상 앞에서 예술가들은 그 현실을 차마 재현할 수 없는 무력감과 몸부림이 추상화로 나타났던 것인데요. 캔버스에는 확고한 대상이 사라지고 모호하거나 알아차리기 어려운 형상과 함께 두텁게 발려진 물감이나 모래, 회반죽 등 물질성과 작가가 남긴 거친 제스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슷하게도 1953년 한국 전쟁의 휴전 후 나타난 한국의 앵포르멜 또한 전쟁의 참상이 낳은 산물처럼 보였죠. 하지만 한국의 추상화 앵포르멜은 서구와 다른 한국만의 특수한 맥락으로부터 형성된 레이어가 덧입혀져 있습니다. 앵포르멜 회화의 추상은 일종의 무기였습니다. 바로 윗세대 꼰대들을 위협하는 미술 양식이었던 것이죠. 당시 한국 화단을 지배하는 미술 양식은 농촌을 그린 토속적인 풍경화나 인물화, 정물화 같은 뻔한 구상회화였습니다. 선배들 취향이야 존중해준다고 쳐도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당시 정식 미술가로 등단하려면 국전의 작품을 출품해 인정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국전 심사위원들 취향에 맞는 작품이 아니면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죠. 국전, 정식 명칭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부터 이식된 미술제도였는데 그 운영과 심사 방식이 매우 보수적인 아카데미즘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일제의 검열 때문에 서양의 사실주의적 기법과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비정치적 소재를 그린 작품만 통과될 수 있었던 관습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어 온 것이었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벌써 12여 년이 지났고 전쟁으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는데 저런 한가한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다니 젊은 화가들의 눈에 얼마나 환심해 보였을까요?
어느 시대에나 항상 기성제도와 권위의 반기를 드는 젊은 세대가 등장하기 마련이죠. 우린 그런 사람들을 아방가르드라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1956년 김충선, 문우식, 김영환, 박소보 등 홍익대 출신 청년 작가 4명은 서울 동방문화회관에서 4인전을 개최하며 전시장 입구에 반국전 선언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필두로 신진미술가들은 반국전 운동에 나서며 국전 바깥에서 현대미술가협회를 결성하고 추상이란 양식을 한국화단에 적극 도입하려 했습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미술제도에 반기를 든다? 이들이 특별히 용기가 있었던 걸까요? 사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큰 몫을 했는데요. 1960년 한국 사회는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적 사회 분위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에 영향받은 젊은 미술가들은 구태의연한 구상미술을 반복하며 국전의 심사 권한을 독점하는 기성화단에 맞서 추상 양식의 앵포르메를 꺼내든 것이었죠. 앵포르멜부터 단색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추상운동에서 항상 최전선에 있었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박서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언론 매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1958년 영자신문 더 코리안 리퍼블릭에는 한국 최초의 앵포르멜 회화를 소개하며 찍힌 젊은 시절의 박서보 선생의 사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대한 캔버스 앞에서 역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듭니다.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락을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담배를 물고서 바닥에 펼쳐진 거대한 캔버스 위를 활보하며 자유분방하게 페인트를 뿌리는 폴락의 이미지는 당시로선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그의 사진은 라이프나 타임즈 같은 잡지에 실려 전 세계로 전파됐는데요. 당시 한국 미술가들의 작업실에서 그 잡지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적잖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세계 현대 미술은 유럽의 앵포르멜과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즉 추상이 지배적이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한국의 추상은 유럽의 앵포르멜의 색채와 기법, 그리고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의 행위와 태도가 결합된 혼종물에 가까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에 더 친화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의 앵포르멜의 어두운 캔버스는 폐허 위에서 표출된 절망, 진보라고 여겨온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와 실존적 몸부림의 흔적이었습니다. 반면 추상표현주의의 역동적인 제스처와 강렬한 색채로 뒤덮인 캔버스는 화가로서 개인의 신체적 행위가 남긴 자율적이고 추상적인 시각적 장이었습니다. 유럽이 2번의 큰 전쟁을 겪은 후 그 원인을 되짚고 반성하고 있었다면 미국은 전쟁의 상흔 하나 없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며 우월감에 취해 있었죠. 추상표현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모더니즘인 이유는 그 주체는 여전히 근대적 주체로서 자율성과 개인의 신화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럽의 앵포르멜은 근대로부터 아직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근대성에 대한 반성과 회의가 싹트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당시 한국 사회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제 막 몸을 추스리고 근대화 과정으로 발걸음을 떼는 갓난아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갖추지도 못했던 근대성을 반성하는 유럽의 앵포르멜보다는 얼른 뒤쫓아가야 할 이성의 발전이자 목적으로서 추상이라는 미국적 모더니즘이 더 와닿았던 것이죠. 달리 말해 후발주자로서 우리에게 근대성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종착지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근데 저기요, 근대성, 모더니즘이 뭐죠? 간단히 요약하면 과거 정근대의 종교 중심적 세계관과 봉건적 계급사회의 전통적 질서와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바탕으로 조직된 근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상과 문화들을 가리킵니다. 특정한 예술 운동이나 경향을 가리키는 미학적 용어로도 쓰이지만 모더니즘과 모더니티는 사실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죠. 어쨌든 우린 뭔가 과거의 전통과 질서를 계승하기보다는 그것과 단절하고 진보와 발전을 추구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느낌적인 느낌을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예술은 그것이 출현한 그 시대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단색화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출현할 당시 급격하게 변화하던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사실상 경제성장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에는 한 인물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1960년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반발하며 촉발된 4.19 혁명의 민주화 열망은 박정희의 쿠데타로 좌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쿠데타를 정당화하려 했죠. 정작 정권을 잡은 그는 정치적 근대화는 도외시하고 모든 사회적 자원을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집중시키는 경제적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른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죠.
대중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박정희의 계획을 사회적 혁신으로 받아들이며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어땠을까요? 기성제도에 반발했던 것처럼 국가 권력에도 반기를 들었을까요? 당시 봉건적 잔재를 타파하고 나라를 근대화시킨다는 박정희의 국가 프로젝트는 식민잔재로서의 국전에 대항해 양식적 혁신을 추구한 앵포르멜 운동과 왠지 모르게 공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국의 근대화와 미술의 근대화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앵포르멜은 국전을 독점한 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한국 미술을 근대화시키기 위해 서구로부터 수용한 미술 양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앵포르멜의 뜨거웠던 열기도 생각보다 금세 식어버렸죠. 당장 매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던 대중에게 형식적 실험을 선보인 추상화는 너무나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화단 세력과 국전 제도는 그들의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공고했습니다. 결국 앵포르멜 운동에 가담했던 화가들은 하나둘 유학을 떠나거나 다른 미술 양식을 실험하며 각자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됐죠. 그들이 떠난 빈자리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실험적 미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960년대 말 일군의 젊은 작가들은 국전의 아카데미즘뿐만 아니라 전위를 자처했던 앵포르멜조차 부정하며 혁신적인 실험 미술 그룹들을 결성했는데요. 무, 오리진, 신정그룹은 뜨거운 앵포르멜 대신 차가운 기하추상, 오브제 아트, 퍼포먼스, 해프닝 등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였고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하며 기성화단의 도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발족한 아방가르드 협회와 70년에 결성된 스페이스 앤 타임 그룹은 서구의 현대미술 이론을 적극 도입하고 개념미술과 퍼포먼스, 설치, 이벤트 등 전위적인 실험들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의 앵포르멜과 실험미술에 대한 미술계 내부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어요. 서구에서 유입된 전위 미술을 단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이 많았죠. 이들을 못마땅하게 보는 건 박정희 군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전위 미술 그룹의 난해한 발언과 행위, 퍼포먼스 일체를 반정부적 행위로 오인하고 감시와 제재를 가하기까지 했죠. 결국 해방 이후 전위를 자처했던 앵포르멜 운동과 실험 미술 그룹들의 뜨거웠던 에너지는 1970년대 등장한 하나의 블랙홀로 모조리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단색화 말이죠. 그 사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토록 전위적 태세로 기성화단의 반기를 들었던 추상화가들이 1960년대 말 이런 생뚱맞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박물관이나 역사기념관에서나 볼 법한 그림들인데요. 이 그림들은 1967년 박정희의 최측근이자 실세였던 김종필이 추진한 민족기록화 사업의 결과물들입니다. 국가와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그림을 그것도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사실적인 화풍으로 그린 것이 아이러니한데요. 추상화가들은 당시 별다른 정화 없이 이 국책 사업에 참여했고 박서보도 그중 한 명이었죠. 이들은 왜 국가의 부름에 응했고 국가는 왜 이런 그림들을 필요로 했을까요? 사실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민족 기록화 사업 같은 문화 정책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는 전통 문화를 경멸했습니다. 그에게 1순위는 오로지 경제였죠. 군사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체제는 자신의 취약점, 정치적 정통성의 결여를 경제개발과 반공주의의 논리로 메우려 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과거의 전통 문화와 봉건적 잔재는 뿌리 뽑고 몰아내야 할 대상에 불과했죠. 집권 초기 박정희가 집필한 저서를 살펴보면 반만년 한민족의 역사를 태형과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로 규정하며 그는 국가가 적극 나서 국민성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민족성, 생활 양식이나 나태한 정신 상태를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조선 왕조와 유교적 전통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선을 미개하고 낙후된 곳이자 개혁과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일제의 식민사관의 잔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국가주도의 전통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문화버전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됐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민족기록화 사업도 그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는 왜 민족을 강조하며 그토록 경멸하던 조선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려고 했을까요? 박정희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노동력 그리고 자본. 당시 정부는 경공업 위주의 공장과 산업지대를 조성해 노동력을 확보하려 했죠.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로 도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택난과 노동 문제, 빈민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 압축 성장이 낳은 균열은 전태일의 분신, 광주 대단지 사건, 대학생들의 끊임없는 시위로 나타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가 필요로 했던 건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봉합할 수 있는 이념, 민족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민족과 함께 항상 따라다닌 이념은 반공이었는데요.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민족을 근대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회주의 운동이 유럽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위협을 느낀 민족 국가들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정근대적 전통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발명했다는 것이죠. 박정희에게 민족주의는 공산주의와 북한이란 타자를 적대시하며 우리를 하나의 국민으로 결속시키는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했습니다. 정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에게도 민족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던 자연스러운 실체라기보다는 근대에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였습니다. 각자 다른 취향과 목적을 가진 개인들이 서로를 한 민족으로 느끼려면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이미지와 전통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기념비, 동상, 건축물, 기념일 같은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동원해 하나의 민족을 연출해내죠. 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 말 호국 문화 유적을 정비하고 이순신 동상을 세우거나 민족 기록화 사업을 시작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이는 전통과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 했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특정 장면과 인물을 취사 선택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었죠. 당시 세워진 이순신 동상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세종로 한복판 한 손에 칼을 들고 광장을 지키며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형상은 나라를 구한 성웅으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소환되곤 하죠. 평소 애국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던 사람들조차 이 동상 앞에선 우리라는 민족의 테두리에 소속됐을 때 느끼는 동일한 뭉클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개개인을 국민 혹은 민족이라는 공동체로 상상하게 만드는 미술의 역할이죠. 그럼 민족 기록화 사업이나 동상을 만들었던 예술가들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참여했던 걸까요? 강력한 국가 권력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 많은 이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기여한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참여했습니다. 민족주의 앞에서 추상, 구상 같은 미술 양식적 차이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푸코의 얘기를 잠깐 빌려오자면 근대 권력은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주체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학교, 군대, 공장, 병원, 교도소 같은 제도들은 개인을 감시하고 훈육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일에 헌신하는 유순한 신체로 길러냅니다. 쉽게 말해 틈만 나면 지각하거나 결근하지 않고 공장에서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의 근대화 과정 역시 사회 바깥에 있던 불황자, 노숙인, 문제 청소년들을 시설에 수용해 갱생시키는 정책과 맞물려 있었죠.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또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근면성실한 노동자, 민족 증흥의 역군이 되고자 했습니다. 푸코적으로 말하면 박정희 체제에서 사람들은 강압적인 군부의 명령에 따르는 단순한 피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근대화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주체로 생산된 셈입니다. 위에서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 민족을 필요로 했던 만큼 아래에 있던 개인들 역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민족적 이념을 내면화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단색화를 논하는데 굳이 국가와 민족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잠시 후 밝혀질 텐데 민족성은 단색화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필요 조건 중 남은 하나는 뭐였죠? 바로 자본입니다. 1960년대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는데요. 박정희 정부는 고민 끝에 경공업 위주 산업에서 중화공업화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며 난관을 타개하려 했습니다. 그러려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죠. 의외로 해답은 가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총 8억 달러 가량의 차관과 기술 제휴를 얻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한일협정을 처음 주선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서구의 근대화 과정은 세계 곳곳에 미개척된 타자를 자본주의 세계시장 내부로 편입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의 해방은 일본에 종속된 식민지 경제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내부로 편입을 의미했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한국이 동아시아 국제적 분업 관계 속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당시 냉전 상황에서 소련과 중국, 북한 등 공산권 국가로부터 방어 블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 친해야지. 반드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1951년부터 여러 차례 진행된 한일회담은 번번이 결렬되기 일쑤였습니다. 35년간의 식민 지배로 생긴 골은 쉽게 메울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해방 이후 한국 경제의 기반이었던 미국의 원조가 줄어든 상황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일본의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회담 과정에서 오간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며 굴욕적 외교라는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1965년 마침내 한일협정이 체결되는데요. 그 결과 해방 후 20년간 단절됐던 한일 간 국교가 정상화되며 국가 간 교류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일 간 수교를 기념하며 1968년 7월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에서 국가 간 교류 전시 한국현대회화전이 열렸는데요. 참여한 작가로는 한국인 18명과 일본에 거주하는 제일작가 2명이 더해져 총 20명의 작가가 참여한 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서로를 운명처럼 알아본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박서보와 이완이었죠. 앵포로멜 운동이 실패했던 원인 중 하나는 미술적 실천을 뒷받침하는 탄탄한 이론의 부재였습니다. 서구 미술의 양식만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채워줄 내용이 필요했는데 이우환은 그 논리를 보충해줄 적임자였습니다. 이우환은 우리에게 미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가 처음 일본에서 유명해진 것은 글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1960년대 말 일본의 전위 미술가들과 교류하면서 모노화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1969년에 발표한 존재와 물을 넘어서 세키네 노부오론이 화단에서 큰 주목을 받았죠. 이 글은 1968년 현대조각전에 출품된 세키네 노부오의 위상대지 작품을 다룹니다. 작가는 지름 약 2.2m, 깊이 약 2.7m 원통형 구덩이를 판 후 바로 옆에 그 흙으로 원기둥을 세웠다가 다시 그 구덩이를 흙으로 채우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외관만 보았을 때 이 작업은 서구의 미니멀리즘이나 대지미술 같아 보이지만 그 철학적 함의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구의 미니멀리즘이 관객의 지각과 체험, 즉 주체의 현상학에 초점을 맞춘다면 모노화는 존재 자체와 사물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일본 니혼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이우환은 니시다 기타로의 장소의 철학과 서양의 후설 및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접목해 동양적인 독특한 존재론을 정립했는데요. 이 구덩이는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여기 있었던 것의 부재이고 원기둥이란 존재는 그 부재를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고 부재하며 부재로서 존재하는 얽혀있는 상호의존적 관계입니다. 이우환에게 미술은 작가의 머릿속 관념을 현실에 구현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도록 돕는 관계의 장이었죠. 글뿐 아니라 이우환은 모노화론에 근거해 직접 설치 작품들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그의 글이 서구식 근대를 넘어서고자 하는 일본의 근대 초각론으로 수용되며 일본 미술계뿐 아니라 당시 운동권 대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읽혔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말 세계는 프랑스 68 운동으로부터 촉발된 반권위주의와 반체제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죠. 일본에서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며 생겨난 부작용들, 서구 중심의 근대화와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모순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불거져 나왔고 이우환의 글은 그 대안으로 수용됐던 것입니다. 그의 명성은 마침내 바다 건너 한국에도 전해지게 되는데요. 1970년대 초 전위 미술그룹 AG와 ST는 이우환의 글들을 즉각 수용했죠. 일종의 이우환 충격이라고 불릴 만큼 그의 글들은 젊은 미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 모노화풍의 설치 작품들도 한국에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 이우환은 1971년 제7회 파리 비엔날레 한국 대표 작가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우환의 대부분의 활동은 일본에 국한됐기에 다른 한국 작가들의 불만을 샀을 만도 한데요. 당시 문공부에서 비엔날레 같은 국제전 업무를 담당했지만 실제 작가를 선정하는 건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미술협회가 대신 위임받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협 국제 담당 부이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건 바로 박서보였습니다. 그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한일 교류전 이후로 둘은 그야말로 찐친이 된 상태였는데요. 이우환은 일본 미술계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며 박서보가 일본 미술계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어주었고 박서보는 이우환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집을 내어주며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1960년대 말 박서보는 앵포르멜 이후 시도한 기하학적 추상 시리즈가 썩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박서보의 집에 함께 머물던 이우아는 그의 습작들을 들춰보던 중 우연히 연필로 반복해서 그린 드로잉을 발견하고서 그걸 발전시켜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우안의 조언을 받아들인 박서보는 백색 바탕의 반복적인 연필 드로잉으로 채워진 묘법 시리즈를 탄생시킵니다. 비슷한 시기 이우안 또한 모노아 이론에 기반한 설치 작품에서 추상회화로 전환을 시도하는데요. 대학 졸업 후 10여 년간 동양화를 그리며 생활비를 벌었던 이우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양의 캔버스 위에 동양화 기법을 접목한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를 발표합니다. 그들뿐 아니라 한국 화단에서 전통적 소재를 다루거나 백색이 전면에 드러나는 회화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전통문화 정책과 맞물리며 미술인들 사이에서도 전통문화를 재인식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술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건 현대미술이 아니라 골동품이었습니다. 한일협정 이후로 문호가 개방되며 1970년대 초 인사동과 명동의 골동품 상점과 화랑에는 일본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로 선호했던 건 조선시대 도자기나 목재로 된 고가구로 수많은 고미술품을 쓸어가면서 가격이 10배가량 오를 정도였다고 하죠. 이처럼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이조백자와 고가구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아무도 관심 없던 근래의 백색 회화들에서 한국적 전통미를 재발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도쿄 화랑의 사장 야마모토 다카시였죠. 1975년 일본 도쿄 화랑에서 열린 한국 5인의 작가 5가지 흰색전은 훗날 단색화라고 불릴 작품들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백색 한재라는 전통 재료의 물성을 적극 드러내는 권영우, 백색의 표면 위에 기하학적 추상을 탐구하는 서승원, 반복적으로 칠한 백색 바탕 위에 간결한 선들을 그린 이동엽, 대상과 배경을 구분할 수 없는 경계에서 희미한 이미지를 포착하는 허황, 백색의 유화를 칠한 캔버스 위에 반복적인 연필 선들로 채운 박서보 등이 참여했습니다. 전시 제목처럼 백색이 주조를 이루는 5명의 한국 작가의 작품을 한데 모아놓은 것인데요. 전시를 기획한 야마모토 사장은 이동엽 작가의 캔버스 표면에 생긴 미세한 균열을 보고서 마치 오래된 조선 백자에서 보이는 금을 떠올리며 감탄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 서문을 쓴 평론가 나카하라 유스케는 5작가의 백색을 서구의 모노크롬 회화와 전혀 다른 한국적인 색이라고 상찬했습니다. 이들의 흰색은 단지 색채가 아니라 오히려 반색채적이며 어떤 근원적인 것이자 한국적인 정신을 상징한다고 말이죠. 이를 참조한 한국의 이일 평론가는 흰색전에 출품한 작품들의 서구의 모노크롬과 구분되는 백색 모노크롬이란 명칭을 부여합니다. 1970, 8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된 단색화에 대한 주류 비평은 대체로 4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서구의 형식주의로부터 비롯된 캔버스의 평면성. 둘째, 한지나 백색 물감 같은 전통적 소재와 기법이 전면으로 드러나는 물질성. 셋째, 화가의 신체의 반복적 행위에서 비롯된 수행성. 마지막으로 이러한 형식적 특징들을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정신에 결부시켰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모더니스트 계열 비평가 이일, 오광수, 서성록, 김봉영 등은 단색화를 옹호하며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정립하려는 비평적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달리 작가들은 작업 초기부터 동양적 정신이나 한국적 전통에 관심을 갖고 제작에 임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박서보의 묘법은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한글 연습장 네모 칸에 맞춰 글씨를 쓰던 중 제 맘대로 되지 않자 분에 못 이겨 연필을 북북 그어댔는데 그 모습에서 착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사장이 조선 백자의 균열과 닮았다던 이동엽의 캔버스는 백자를 염두에 두고 제작하지도 않았고 작가는 실제 접할 기회도 없었다고 하죠. 허황 작가의 흰 캔버스 위의 희미한 형상은 자신이 젊은 시절 투숙한 여관의 흰 이불과 베개를 그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작가들은 한국적인 정신을 표상하려 하거나 전통적인 소재를 모티브로 작품을 제작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작가들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캔버스의 흰색과 한국적인 것 사이의 관계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백이민족, 이조백자, 여백개미 등 우리는 한국적인 것과 백색 사이의 관계를 당연시 해왔는데요. 이 백색 가스라이팅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1970년대 한국 미술계에는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유령이. 단색화를 다루는 논문들을 뒤지다 보니 여러 실마리들이 모여 결국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한 일본인으로 좁혀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이었던 걸까요? 야나기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소박한 민속 공예품에 빠져 열심히 수집하던 일종의 조선 덕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은 보물들, 민속 공예품을 토대로 조선 민예론을 정립했는데요. 그의 민예운동은 소수 엘리트의 고급 예술이 아니라 민중의 삶 속에 깃든 소박한 공예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정립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완벽하고 귀족적인 미를 추구하는 중국 예술이나 장식적이고 형식적인 미를 따지는 일본 예술과 달리 이름 모를 도공이 만든 도자기의 무심함과 자기적이지 않은 조선의 미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그의 조선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대단해서 자신의 조국 일본 제국의 일침을 놓을 정도였는데요. 1919년 3.1 운동이 강제로 해산되자 그는 요미우리 신문에 조선인을 생각한다라는 글을 기고하며 시위대를 무력 진압한 일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1927년 조선 총독부가 앞을 가로막는 광화문을 철거하려 하자 신문에 사라지려 하는 한 조선 건축을 위하여라는 사설을 실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죠. 다행히도 광화문은 철거를 면하고 자리를 이동하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조선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애정과 존경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그는 일본의 국보 상당수가 사실 조선 장인들의 작품이며 일본 문화는 조선에 크게 빚지고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일화 때문인지 오늘까지도 한국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켜내려 한 야나기 센세에게 무한한 찬사와 감사를 표하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의 민예로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는 조선 백자에서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미와 단아함을 발견했고 조선인이 입은 백의에서 나라 잃은 식민지 백성의 비통한 심정을 읽어냈습니다. 나아가 그는 조선의 역사를 3000년간 외세 침략에 시달려온 비애의 역사로 서술하고 그 슬픔의 정조가 조선 예술 전체에 배어있다고 주장했죠. 아니 야나기 센세, 조선의 역사는 500여 년에 불과한 세습왕조인데요. 야나기로부터 파생된 비애의 미, 백이민족, 한의 정서 같은 엄표들은 이후 한국 연구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상투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등장했는데요. 시인 채아림은 야나기의 글이 조선인의 상처를 위로한 면은 인정하면서도 한국 역사를 패배주의와 사대주의로 점철된 비자주적 역사로 날조했다고 비판했고 문학평론가 홍사중은 한민족의 백이는 슬픔의 백이 아니라 태양을 상징하는 밝고 낙천적인 백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오방색, 단청, 색동처럼 다채로운 색채 문화의 전통을 근거로 한민족이 흰색만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고 지적하는데요. 야나기 센세에게 조선 문화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기에 그토록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던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문화라 부르는 것은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감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문화가 됩니다. 당시 조선인에게 백자나 백의, 한지나 창호는 그저 삶의 일부였기에 그것에서 특별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근대화된 일본 제국의 문명인이었던 야나기는 정근대적 조선을 문화적인 감상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은 보다 앞서 근대화된 입지에서 자신을 문명적, 합리적, 자율적 지위에 두고 식민지 조선을 자연적, 토속적, 정체된 열등한 위치에 놓고 바라보았죠. 야나기는 조선의 문화에 자신들이 이미 상실했다고 믿은 순수한 자연, 정근대적 소박함, 정신적 가치를 투사했습니다. 결국 그의 시선에는 근대 문명의 물질주의적이고 엘리트적인 예술의 반대편에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동양적 조선의 문화를 놓는 오리엔탈리즘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화문을 파괴하려는 일제를 향한 그의 비판 역시 식민지배의 폭력 그 자체를 문제 삼았다기보다 조선을 초월적이고 순수한 관념 속의 문화유산으로 환원한 그의 시선에서 비롯된 문제제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1975년에 열린 흰색전의 서문을 쓴 나카하라 유스케의 백색 미학에도 야나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서문에서 백색은 어떤 근원적인 것, 모태, 우주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일본은 남성적, 물질적 차원에 두고 그 반대편의 타자로서 일본을 제외한 동양과 조선을 여성적, 자연적, 초월적인 것으로 신비화하고 주변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단색화에 대한 한국 비평가들의 글들도 사실상 나카하라 글을 복붙한 수준이었던 걸로 보아 한국인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정체성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시선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침내 우린 단색화의 특성 중 하나로서 공백으로 남아있던 민족성이 채워질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걸고 전통 문화 정책을 장려하며 민족적 주체의 형식을 구성하려 했다면 미술은 조선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계승한 단색화를 통해 한국적인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논리를 야나기의 백색미학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흰색전은 자신들의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식민지 미학의 대부 야나기의 망령을 소환하는 강령술이 펼쳐지는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을 향한 백색 가스라이팅은 전적으로 일본의 상상뿐이었을까요? 야나기의 미학에 따른 한국적 정체성은 분명히 일제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 깊이 침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일본의 의도대로 구성된 것만은 아닌데요. 포스트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단색화를 분석한 윤진이에 따르면 단색화가 구성한 한국적 문화 정체성은 불변하는 본질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서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혼성의 산물입니다. 호미바바에 따르면 식민지 본국은 피식민지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자신들의 문화와 지식을 전수하며 동화와 차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본국은 모든 지식을 온전히 전수해주지는 않는데요. 권력 관계는 유지된 채 여전히 피식민지인으로서 열등감을 느끼는 수준에서 자신들과 동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전수됩니다. 그로 인해 피식민지인들은 흉내내기, 즉 불완전한 모방을 통해 지배자들과 거의 똑같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혼성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호미바바에 따르면 반복된 흉내를 통해 형성된 혼성적 주체성은 오히려 지배자 문화와의 차이를 생성하며 지배자가 굴복시키려 했던 의도에 반하는 저항적 주체성마저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 알다시피 일본이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는 서구의 것을 가져와 자신들의 것으로 전유하는 것인데요. 일제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흉내내고 재구성해 자신을 서구와 같은 지위에 두고 반대편의 타자로서 아시아 국가들을 열등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열등한 자연적, 토속적 등의 위치를 부여해 우월한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정당화했던 것처럼 말이죠. 흥미로운 건 한국 또한 일본 오리엔탈리즘을 흉내내고 반복합니다. 단색화는 일제로부터 상실된 정체성과 근대화 과정에 생겨난 정체성의 공백에 무의자연의 노장사상과 서구의 형식주의 그리고 야나기의 백색미학 등 여러 사상이 뒤섞인 혼성적 정체성을 구성한 것입니다. 즉 일본의 시선으로 바라본 조선과 비슷하지만 완벽히 동일하지만은 않은 이질적인 혼성물이었죠.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포스트 식민주의에서 문화적 정체성은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 담론, 구조, 권력 등 어쨌든 그런 기표들의 연쇄와 반복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허나 단색화가 반복 재생산하는 민족적 정체성은 어떤 한국의 정신과 같은 본질적인 것으로 절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색화가 출현할 수 있었던 외부적 조건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단색화 내부로 들어가 그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색화는 초기에 백색 모노크롬 혹은 미니멀리즘이라 불렸는데요. 그렇다면 서구의 모노크롬이나 미니멀리즘과는 어떤 점이 달랐던 걸까요? 모노크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세기 초 러시아의 카지미르 말레비치와 알렉산더 로드첸코를 만나게 됩니다. 모노크롬은 1917년에 발발한 러시아 혁명의 여파 속에서 탄생했는데요. 러시아 혁명이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려 했듯이 예술가들은 예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절대주의를 주창했던 말레비치는 형상을 제거하고 검은 사각형만을 남김으로써 회화의 영도, 회화의 가장 밑바닥, 회화의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반면 로드첸코가 보여주려 한 것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 캔버스 위에 남겨진 것은 물질적 색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회화의 종말을 선언하며 미술관을 위한 회화가 아니라 삶을 위한 예술로 나아갔죠. 둘은 회화에서 형상을 제거하고 어떤 대상을 재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이 나아간 방향은 순수한 정신적 체험과 물질적 실천이란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전자가 마크 로스코와 바넷 뉴먼 같은 생면의 정신적 신비주의로 계승되었다면 후자는 프랭크 스텔라, 로버트 라이먼과 같은 회화의 물질성에 주목하는 작가들로 이어졌죠. 한국의 단색화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아마도 말레비치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회화나 한지 같은 소재에서 물질성을 탐구하는 이들도 있긴 했지만 보다 두드러지는 건 한국적인 백색에 투사된 동양적 미, 한국적 정신 같은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색화의 또 다른 특성은 박서보의 캔버스 위에 남겨진 연필 자국들처럼 반복해서 남겨진 작가의 행위인데요. 연필로 긋는 것은 그리는 행위지만 동시에 이미 칠해진 백색 유화를 지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순적 상황은 재현을 거부하고 반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니멀리즘과 비슷하지만 단색화에서 드러나는 반복은 작가의 손이나 신체를 통한 수공예적 행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캔버스는 재현이 아니라 회화의 평면성과 물성이 드러나는 표면이 되고 추상표현주의의 액션 페인팅처럼 행위가 부각된다는 점에서 회화의 형식주의적 실험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박서보의 반복적 행위는 마치 난을 치는 조선시대 선비처럼 일종의 자기수양적 제스처에 가까웠습니다. 그에게 캔버스는 작가와 회화, 주체와 세계가 접촉하는 만남의 장소였는데 그 만남을 매개하는 건 그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신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와 만남의 미술로는 이우환에게서 영향받은 것으로 이우환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주로 철판, 돌, 유리 등을 사용하는 설치 작업들에서 이우환은 어떤 의도를 갖고 대상을 구성한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 작품과 관객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서양 철학에서 인식하고 행위하는 주체와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인 객체 사이의 이양 대립, 서양 미술에서 의도를 갖고 대상들을 변형하고 구성하는 작가와 그 의미를 담아낸 작품이라는 구조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인데요. 설치에서 회화로 옮겨간 후에도 이우환은 캔버스에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최소한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주체와 세계 사이의 만남을 추구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단색화는 얼추 하나의 스타일로 갖춰지며 특성들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한지나 서예 같은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면서 작가가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수작업과 반복적인 행위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권영우 작가는 캔버스 대신 전통 한지에 주목했는데요. 작가는 한지를 손가락으로 반복해서 뚫거나 찢는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떠올린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한지와 접촉하면서 생기는 우연한 자국들에 주목한 것이죠. 반면 윤형근 작가는 서양화 재료는 그대로 사용하되 동양화에서 농담에 따라 번지는 기법을 접목했습니다. 작가는 마치 돌을 닦듯이 물감을 최소 며칠, 최대 몇 달에 걸쳐 반복해서 덧칠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죠. 그리고 하종현 작가는 캔버스 한쪽 면에서 물감을 밀어내 그대로 굳히거나 반복해서 물감을 통과시키고 쓸어내리는 행위를 통해 우연적인 물감들의 형태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화가가 붓으로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이 아니니 회화라 부르기도 애매하고 관객은 어디가 캔버스의 정면인지 뒷면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되죠. 정상화 작가는 캔버스에 백색 물감을 칠하고 말린 뒤 격자 형태로 캔버스를 접어 균열을 만들고 네모 속에 물감을 떼내고 다시 채워 넣는 수작업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나 제작하는데 꼬박 몇 달이 걸리는 아주 고단한 작업이었죠. 그렇다면 단색화와 서구의 미니멀리즘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복입니다.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을 살펴보면 그는 캔버스 천을 지지하는 나무 틀의 폭 7.6cm 검은 띠를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사실 스텔라는 어떤 대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화의 기본 조건으로 주어진 캔버스 틀을 색띠라는 조형적 요소를 통해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 작품에는 어떤 환영이나 깊이, 중심이나 작가가 의도한 상징 같은 건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관객이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 전부죠.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미니멀리즘에서 나타나는 반복과 그 반복으로 생기는 차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수열성에 대한 예술가들의 미학적 반응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품을 끝도 없이 찍어내는 대량 생산 체계가 도래하자 뛰어난 천재 예술가가 생산한 세상에 하나뿐이 원본으로서의 독창적인 작품, 아우라 같은 예술의 질서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인데요. 오히려 예술가들은 그 기계적 생산의 반복적인 제작 방식을 스스로 미러링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색화에서 반복은 자본주의적 기계 생산의 수열성을 미러링한다기보다는 세속적 세계로부터 벗어난 주체의 수공예적 반복적 행위로 나타나는데요. 이우환이 서양 철학의 주체와 대상의 이양 대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처럼 단색화의 주체는 다분히 동양적인 색채를 띤 주체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주체와 세계의 합의를 이루는 무라일체, 오히려 주체의 소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반복해서 연필을 긋거나 한지와 접촉하고 물감을 덧바르며 그것과 대립하거나 통제하려 들지 않고 물질의 우연성과 고유한 리듬의 신체를 내맡긴 채 자신을 비워나가는 행위를 수행했죠. 야나기가 조선의 민예품에서 발견했던 무작위성 그리고 인공미와 대비되는 자연미가 재발견되고 있네요.
결국 이우환이 인위적 구성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행위로 작품을 제작하는 점, 박서보가 반복해서 연필을 끊는 자기 수양적 제스처는 노장사상, 즉 세속적 세계로부터 벗어나 무의자연을 추구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앤디 워홀이 실크 스크린으로 같은 대상을 반복 생산하며 기계가 되고 싶어 했다면 박서보는 캔버스의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과거 선비나 도인처럼 자기 수양하는 내면적 성찰과 은둔의 미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색화는 세속적 세계로부터 한 걸음 물러난 아주 고상하고 보편적인 주체를 상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 주체는 단색화처럼 흰 빛깔을 띤 순수하고 속세를 벗어난 초월적인 주체였을까요? 예전에 다뤘던 미니멀리즘을 잠시 되짚어 보도록 하죠. 미니멀리즘은 한 자리에 서서 오로지 눈만으로 회화를 감상하던 관객에게 신체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작품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주의로부터 시공간 속에서 작품을 체험한 현상학적 주체로 그 중심을 옮겨놓은 것인데요.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학적 주체는 사실 역사나 성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추상적 주체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색화에서 드러나는 주체는 당대 현실 사회와는 무관하다는 듯 초연히 자기 수양에 매진한 추상적 주체였는데요. 단색화를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다시 읽기를 시도하는 윤난지의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난지에 따르면 단색화 운동은 바깥으로는 더 큰 남성, 즉 일본과의 교류와 승인을 통해 남성성을 확인하고 안으로는 자신과 다른 여성이나 여성적인 것과의 차별화를 통해 내적으로 결속시키는 남성적 정치학의 공간이자 그 산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단색화 작가들 중 여성 작가의 이름이 없었다는 점은 의아한데요. 박서보가 창설한 엑골드 서울전의 창립전에서 초대 작가 24명 중 여성은 이향미 작가 단 1명뿐이었습니다. 2회, 5회에 참여한 진옥선, 5회의 신옥주 등 점차 여성 작가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남성 작가들에 비하면 아주 소수에 불과했죠. 당시 단색화가 아닌 다른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이는 여성 작가들도 존재했지만 주류로 자리 잡은 단색화의 남성적인 미술 양식과 어휘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목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나카하라와 이일 비평가가 단색화를 규정하는 어휘에는 백색을 자연과 여성에 빗대어 해석하고 있었죠. 결국 단색화 작가들은 과거의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의 근대화라는 얼핏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과제를 짊어진 남성으로서 일본이라는 대타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 여성적, 동양적 시선을 내면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남성적 집단에 합류되기 위한 토큰에 불과했죠. 결국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단색화 운동은 바깥에 더 큰 남성에 합류하며 남성성을 확인하고 내부의 여성적인 것을 취사 선택하고 배제하며 결속하는 매우 정치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성 미술가들은 일본이라는 더 큰 타자뿐 아니라 자국 내 남성들로부터도 배제되는 이중의 차별을 받아야만 했죠. 단색화를 선보인 작가들 중에선 과거 앵포르멜 운동에 가담했던 자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앵포르멜은 실패한 반면 단색화는 당대 지배적 양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단색화가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학적 논의를 개진하고 지원하는 비평적 활동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과거 앵포르멜이 서양의 전위적 미술을 양식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외면받은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죠. 일본에서는 나카하라 유스케를 비롯한 한국과 연관된 평론가들이 단색화에 관한 비평을 개진했다면 한국에서는 이일, 오광수, 김봉영 등의 평론가들이 비평적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서구의 모더니즘은 전통과 결별하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현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운동에 가까운데 한국의 단색화는 모더니즘을 자처하면서 오히려 과거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자처하니 얼마나 모순적인 것처럼 보였겠어요. 가장 날선 반응을 보인 것은 방근택 평론가였습니다. 그는 초기 앵포르멜에 대해선 모더니즘의 추상운동으로 이해하며 이론적으로 지원하고 옹호했지만 훗날 단색화에 대해선 쓴소리를 내뱉었죠. 과거의 전통적 소재와 동양적 정신성에 천착할수록 전위 미술은 설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박서보의 묘법에 대해서 방근택은 초기에는 앵포르멜 이후 중단된 추상운동의 부활로 반기며 조국 근대화의 당위성과 추상의 형식 혁신을 일치시키는 전위성을 기대했으나 점차 니시다 철학에 기반한 이우환의 이론과 나카하라의 백색 미학이 부상하면서 전통의 재발굴이 성행한 한국 화단에 대해 한국적 전통이라는 폐쇄성 속으로 들어가 피난처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고와 달리 한국 화단에서 단색화 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지배적인 양식이 되어갔죠.
두 번째로 미술이 국가 문화 정책에 참여하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부응했기 때문입니다. 반국전을 기치로 내걸고 앵포르멜 운동에 가담했던 자들은 제도 밖에서 미협 같은 단체를 결성해 세력을 키워나갔는데요. 국가 또한 제도 밖에서 어디로 튈지 모를 미술가들을 좌시할 수 없었고 문공부는 1969년 국전 내부의 비구상 부문을 신설하면서 추상회화 작가들을 제도권 내부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색화 운동의 기수였던 박서보는 미협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현대미술의 발굴, 확산, 집약을 위한 3대 미술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72년 창설한 앙대팡당전으로 신진미술가를 발굴하고 서울현대미술제와 더불어 부산, 대구, 광주, 전주, 군산의 현대미술제를 개최해 미술문화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적 결실을 에콜드 서울전에서 집약시킨다는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술가들의 등용문이던 국전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국제전이든 국내 전시든 미협 단체가 사실상 모든 주도권을 쥐게 됐죠. 이처럼 단색화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제도적 승인 아래 긴밀히 협조하면서 형성된 합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권영진에 따르면 단색화는 1970,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의 신중간계층,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의 문화적 아비투스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과거 토속적인 주제를 그린 국전 그림들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미니멀한 외관의 단색화는 뭔가 쿨하고 도시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엘리트 계층의 도회적 취향과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흥미로운데요. 원래 서구의 미니멀리즘은 주체와 대상, 회화와 조각,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을 구분하는 형식주의 모더니즘의 틀을 무너뜨리려 했던 전위적 예술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대중에게 미니멀리즘은 장식적이고 세속적인 물질 문명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청빈하고 단정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소비됩니다. 반면 단색화는 애초에 서구의 형식주의와 동양의 무의자연을 추구한 노장 사상을 결합하면서 인위적인 것을 덜어내고 자기 수양을 지향하는 미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작가들이 추구한 동양적 사상과는 달리 단색화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가 판자촌을 밀어낸 자리에 인공적으로 세워진 아파트 거실 벽에 걸리는데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생산된 가장 값비싼 상품을 꼽자면 바로 아파트와 단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부동산 투기 붐과 함께 등장한 복부인은 미술품 구입에도 열을 올렸는데요. 그들에게 아파트와 미술품은 미래 가치를 담보한 유망한 투자 대상이었죠. 결국 단색화는 그것이 걸려있는 아파트와 더불어 새롭게 형성된 도시 엘리트 계층의 취향을 대변하는 상징적 오브제이자 가치 증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 박서보는 단색화를 세계화한다는 명분으로 유럽 순회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당시 맡고 있던 미협 이사장직을 반드시 연임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꿈은 11.6 사태로 인한 박정희 정권의 몰락과 함께 좌절됩니다. 과거 전위미술을 표방했던 추상운동 세력은 어느새 제도권 내부로 편입되어 가장 강력한 세력 집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죠. 결국 미협을 장악한 박서보와 화단의 주류가 된 단색화의 비판적인 반대 세력이 결집해 박서보의 미협 이사장직 연임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가 되자 한국 사회는 정치적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미술계 내부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은 단색화 그룹에 대항하는 민중미술이 등장한 것입니다. 민중미술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민중미술 계열 비평가들의 요지는 한국의 단색화는 현실 사회와 동떨어진 채 선비처럼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실험에 머무르며 비정치적 예술로 독재 정권의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색화에 대한 해석은 시대마다 다르게 변화해왔는데요. 1970년대 단색화를 한국적 전통을 재발견하는 민족주의와 서구의 형식주의가 결합된 모더니즘 계열의 비평이 줄을 이뤘다면 8, 90년대에는 예술이 더 이상 형식이나 관념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사회 속에 발딛게 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 이후로는 앞서 살펴본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다양한 담론들이 서구로부터 유입되면서 새롭게 조명하는 논의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색화를 둘러싼 형식주의 모더니즘 진영과 민중미술 진영 사이의 충돌은 가장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색화의 침묵이 동조의 침묵이냐 거부의 침묵이냐는 평자에 따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데요. 이와 같은 대립에서 벗어난 다른 시각을 살펴보기 위해 비교적 최근 2013년에 출간된 저서 컨템포러리 한국 미술 단색화와 방법의 긴급성의 저자 미국 미시간 대학의 조앤기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그녀가 단색화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메소드, 즉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방법은 작가가 단색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물감을 반복해서 덧바르고 밀어내고 물들이고 뚫고 긁어내는 행위인데요. 그동안 이러한 행위는 회화의 형식 실험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한지와 수묵화의 기법을 통한 동양화와 서양화의 구분, 한지를 뚫거나 물감을 밀어내는 행위를 통해 회화와 조각 사이의 경계를 문제 삼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방법은 반대 진영으로부터 역사적 현실과 괴리된 부르주아적 예술을 반복하는 현실 도피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작가 자신이 발딛고 있는 사회 현실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과 단절된 자족적이고 비정치적 미술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조앤기는 기존의 해석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데요. 그녀는 단색화의 방법을 회화의 형식과 범주에 대한 예술적 실험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그치지 않으며 당대 국가 권력에 대해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저항했던 정치적 실천으로 재구성합니다. 즉 단색화의 추상은 비정치적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과도한 미디어 검열과 심의 제도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던 상황에서 권력이 읽을 수 없는 불투명한 화면으로 침묵하며 그에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작가의 의도나 결과물에 대한 해석보다 작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국가가 강제하는 노동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체성에 저항하며 의미 없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주체성을 지키려 했던 하나의 정치적 실천으로 재해석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같은 미학주의적 접근은 실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후반에 나타났던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의 예술 공예 운동이나 오스카 와일드의 유미주의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과 기계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조악하고 추한 상품의 반대편에서 예술의 아름다움과 자율성을 옹호했던 것입니다. 앞서 푸코를 통해 언급했듯이 박정희 체제 속에서 민족 중흥의 역군으로 호명된 주체들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근면성실한 노동자로 생산되었다면 단색화적 주체는 그와 같은 세속적인 세계의 권력과 경제로부터 저항하며 벗어나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단색화적 주체 또한 당대 사회 구조 속에서 생산된 것이지 그 바깥으로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미니멀리즘이 당시 서구 사회가 진입한 탈산업 사회의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생산 체계의 익명적이고 반복적인 모듈을 생산하는 구조를 드러낸다면 단색화의 방법은 당시 한국 사회의 수출 산업에 기반한 수공업에서 나타나는 규율 권력의 기계적인 리듬과 반복에 포섭된 신체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건 동시대지만 서로 다른 시공간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한 경험과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은 그녀가 미학적 실천을 정치적 실천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이루어지는 고된 반복적 행위가 어떻게 곧바로 세계를 재구성하려는 정치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는 회화와 조각, 추상과 구상, 서양화와 동양화를 구분하는 미술의 형식과 범주는 선언적인 게 아니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것이며 그 변화는 곧 사회적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미술 또한 사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가 관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녀가 인식하는 서구 미술사의 흐름과 실제 한국 미술운동의 궤적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서구의 미술사는 통상적으로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동시대 미술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고 정리됩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이미 어떤 모순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이 영상은 단색화를 다루면서 한국적 모더니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모더니즘을 표방하는 단색화가 먼저 등장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리얼리즘으로서의 민중미술이 뒤따르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형적 미술사의 시간 흐름이 뒤집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20세기 식민지를 경험한 제3세계 대다수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인데 우리를 포함한 그들에게 미술은 서구로부터 이식된 모더니즘 미술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받아들인 모더니즘 미술은 양식화되고 자신들의 삶과 동떨어진 채 급진성이 거세된 박제된 미술이었고 그것을 비판하는 탈식민적 미술로서 리얼리즘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서구 미술사를 우회할 필요가 있는데요.
귀스타브 쿠르베가 주창하는 리얼리즘이 19세기 프랑스에서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으로 이어진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쿠르베는 자신 앞에 현실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때 현실은 단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요. 당시 발전한 실증 과학으로 파악한 경험적 현실이자 신화와 종교가 사라진 세속적 현실이며 민족 또는 계급으로 결속된 사람들이 함께 투쟁해서 변화시키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현실이었습니다. 종교적 질서나 신분에 따라 미리 결정되고 배치된 세계가 아니라 주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자 역사적 현실로서의 세계가 발견 또는 발명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서양의 타자로서 식민지를 경험했던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예술가들에게는 그들이 그려낼 수 있는 현실이 부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화되었던 국가들은 민족해방운동을 거쳐서 독립하게 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현실에 불과했죠. 비록 제국주의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취약한 상태의 정부를 탈취한 독재체제 또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여전히 억압받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1980년대 들어서야 권위주의 체제와 식민적 모더니즘에 대항해 민중이라는 상상적 공동체 속에서 민주화운동과 민중미술을 통해 자신들의 현실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중미술 이전의 단색화적 주체에게 현실은 어떠할까요? 그들에게 현실은 어쩌면 부재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실증적이고 물리적인 현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리얼리즘은 현실이 우리 앞에 이미 존재하고 주체는 그것을 투명하게 보고 그려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고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눈앞의 현실이 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지배질서와 권력, 타자의 언어와 규범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항할 때 비로소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얼리즘은 특정 시기의 예술 양식이 아니라 언제 어느 시대에든 나타날 수 있는 가능태의 예술로 현존하는 현실과 예술을 철폐하고 새로운 현실을 상상해내는 미적 실천이라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조행기는 서구의 모더니즘에 입각해 단색화의 방법을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미학적이면서 정치적 실천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모더니즘적 주체의 저항 속에는 하나의 모순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잠시 서구의 모더니즘 미술을 우회하도록 하죠.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모더니즘 미술은 회화와 조각 같은 각 매체가 가진 고유성과 특정성을 통해서 미적 자율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건 예술이 자본주의가 내놓은 천박한 상품, 키치와도 거리를 두면서도 20세기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같은 사회-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예술이 전락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예술이 자신이 아닌 타자에 질식될 것을 염려해 형식에 몰두했을 경우 오히려 외부의 사회적이고 경제적 타율성으로부터 포섭되기 쉬워진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예술이 현실 정치나 사회와 무관한 순수한 형태를 띠면 띨수록 역설적으로 권력에 예속화되고 이념화되며 상품화되었습니다. 그린버그에게 모더니즘 회화의 정점으로 상찬받은 추상표현주의 회화가 CIA의 은밀한 계획하에 지원받아 세계 각국에서 전시되며 미국 자유주의 이념을 표상하는 회화가 된 것처럼 말이죠. 조행기의 해석대로 만약 단색화가 권력의 침묵으로 저항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단색화는 한국의 민족적 미술로 표상되며 국제전에 참여하고 아파트와 더불어 투기 상품으로 포섭되어 권력이 원하는 바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미술사학자인 그녀가 과거 모더니즘 미술에 내재한 이 모순을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단색화가 정치적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사실 이 질문 자체에 함정이 있는데 마치 작품 속에 정치성이란 실체가 존재하고 그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포스트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단색화를 바라보면 작품은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여러 요소가 결합하며 우연히 생산된 산물이며 작품 내부에는 그 어떤 본질이나 깊은 의미 따위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현재의 우리가 그 본질이나 의미를 사후적으로 구성해내고자 한 것일 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긴 시간을 들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단색화와 관계 맺는 주체는 세속적 세계를 초월한 자기 수양하는 주체이든 자연적이고 정신적인 주체이든 유신체제에 순응하고 동조한 주체이든 남성적 권위와 결부된 제도 내의 주체이든 국가 권력의 침묵으로 거부한 주체이든 결국 이 모든 단색화를 놓고 대립하는 다양한 담론들 자체가
단색화는 하나의 본질을 가진 실체가 아니란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단색화는 물감과 캔버스 그리고 작가의 신체의 수행성이란 미학적 요소뿐 아니라 국가 미술 제도,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담론, 국가 권력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소들이 우연히 결합하며 형성된 착종된 산물에 가깝습니다. 즉 조행기가 주목하는 방법, 작업 과정의 신체적 반복 행위와 그로부터 남겨진 흔적은 저항 또는 동조라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그저 우연적이고 비목적성을 지닌 행위의 표시에 불과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가져온 효과는 197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모종의 민족적 미술로 국제전과 비엔날레에 참여하며 당대 권력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단색화가 제작된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그로부터 저항적 실천을 읽어내는 건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저항이 있다는 푸코의 미시적 저항을 떠올리게 만들지만 정작 그것이 당대 사회에서 야기한 효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조인기의 주장은 1970년대 유신체제가 군림하던 시대에 제작된 단색화에 국한해서 재구성된 해석인데요. 그렇다면 1979년 11.6 사태에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반복 재생산되는 단색화에 대해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날에도 세계 유수의 미술관 벽에 걸리고 아트 옥션에서 수십억 원에 낙찰되는 단색화와 그녀가 말하는 단색화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1970년대 제작된 단색화와 그것이 관계 맺는 주체 그리고 그 주체가 존재하던 사회 물질적 조건이 변화했다면 단색화의 의미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텍스트는 단색화에 이미 존재하던 정치성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물질적 조건 속에서 단색화가 과거와 다른 관계로 접합되며 의미를 생산시키는 수행적 발화에 가깝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오늘날의 국제적인 미술 제도와 시장 속에서 단색화를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시키는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색화가 정치적인 게 아니라 단색화를 정치적인 것으로 재구성하는 그녀의 텍스트가 정치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다 정치적인 저항, 그러니까 미술의 형식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쉽게 읽을 수 없는 방법으로 당대 권력의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것은 1970년대 단색화와 공존했던 한국의 실험미술 혹은 개념미술이 있죠. 조행기 또한 다른 텍스트에서 그것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서구의 개념미술은 앞서 언급한 모더니즘에 내재한 모순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개념미술은 미술의 시각적 요소보다는 개념과 인식을 촉구했으며 미술의 상품화에 저항하기 위해 비물질적 개념과 정보에 주목했고 미술을 미술로 규정하는 것을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사회와 제도적 성격에서 찾으며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1970년대 단색화와 비슷한 시기 활동했던 ST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개념미술에서도 탈평면, 반형식주의, 비물질적 양태를 띠며 단색화의 모더니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비판적인 개념미술의 실천은 오늘날 대부분의 동시대 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로 모든 미술이 개념미술이 된 것이나 다름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화 이후 글로벌 미술 제도는 각종 비엔날레와 도큐멘타, 아트페어를 통해 그동안 등한시됐던 비서구권 예술을 환대하며 모두가 동등한 평평한 세계 속의 동시대 미술로 등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조행기의 책 제목이 단색화를 과거 한국의 모더니즘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 컨템포러리 미술로 호명한다는 점과 그녀의 지난 행보를 보았을 때 글로벌 미술의 기획과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동시대 글로벌 미술이 가정하는 미술의 역사와 시간은 지구상의 모두가 동일하게 체험하는 현재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보편을 자처하는 글로벌 미술의 시간성은 앞서 살펴본 한국과 제3세계의 불균등하고 어긋나 있는 역사의 복수적 시간성을 은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동진 선생님은 한 글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모두가 연결된 환상으로서의 시간성에 기반한 동시대 글로벌 미술과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서 세계 미술이란 범주를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는 과거의 미술을 그것이 가진 특수한 시간성으로부터 탈역사화함으로써 현재를 위한 물신적 상품으로 세공한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 보편적 시간성이 허구란 것을 드러내는 공백 혹은 간극이자 망각된 시간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처럼 불균등한 시간적 경험을 생산하는 구조는 마치 어떤 실체처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세계미술은 그와 같은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세계체제가 미치는 힘과 그 효과를 인식하고 재현하는 미술을 가리킵니다.
다시 단색화로 돌아오면 보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건 그녀의 텍스트 속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그동안 서구 미술 담론의 타자였던 단색화는 영어로 저술된 그녀의 텍스트로 인해 아주 매끄럽게 번역되어 유통될 수 있는 활로를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용어도 차별화합니다. 영미권 학계에서 통용되는 매큐는 라이샤법 표기법에 따라 디귿 발음을 T로 표기하며 그녀는 단색화를 단색화로 고유 명사화했습니다. 한때 박서보의 꿈이었던 단색화가 세계화되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우환 작가의 경우 개인전과 비엔날레 참여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에선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는데요. 미술계 일각에선 이우환에게 결여된 점이 자기 브랜딩하는 상업적 면모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의 부재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그랬던 이우환이 2011년 드디어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백남준에 이어 한국인으로선 두 번째로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이우환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린 것입니다.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서 한국의 작가가 회고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막대한 후원 덕분이었죠. 물론 삼성은 기업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텐데요. 신자유주의 이후로 각 나라의 정부들은 복지뿐 아니라 문화정책 지원금을 대폭 삭감했고 많은 미술관들은 재정적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미술관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값나가는 소장품들을 판매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후원 기금 확보에 힘썼는데요. 구겐하임은 삼성의 후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정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동안 주변부에 불과했던 아시아 한 작은 국가의 이름 모를 작가의 회고전을 열 만큼 다른 이유는 없었던 걸까요? 사실 구겐하임은 2006년부터 아시아 현대미술 부서를 새롭게 창설하고 아시아 미술을 연구 및 소개해온 알렉산드라 멀로 큐레이터를 영입하면서 그 저변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단색화의 국제화는 그동안 타자였던 동양 문화까지 포섭하여 문화적 패권을 확장하고자 한 서구권의 문화적 전략과 자국 문화의 국제화를 열망했던 국내 미술계의 이해관계가 우연히 일치한 결과였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성황리 회고전을 마친 이후와는 세계 미술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으나 앞불사 전시 이후로 위작 스캔들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서구미술계는 리스크 있는 이우환을 대신해 한국의 단색화로 그 관심이 옮겨간 것인데요. 실제로 이우환 전시를 기획한 구겐하임 미술관의 리더십위원회 구성원과 단색화 신드롬을 주도한 인물들 중 상당수가 일치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단색화 전시를 선보인 블럼앤포 갤러리의 티모시 블럼과 제프 포, 베니스 비엔날레 단색화 전시를 후원한 국제갤러리 대표 이현숙과 그녀의 장녀 티나 킴, 단색화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고 전시평론을 기고한 조행기 등 대부분의 인물들은 갤러리를 운영하거나 아트딜러 신분으로 단색화의 부흥을 이끌었죠. 미술 시장에서는 2013년 영국 런던의 프리즈 아트페어, 2014년 미국과 스위스 아트바젤 등 여러 국제 아트페어에서 단색화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전시로는 2014년 뉴욕의 알렉산더 그레이 화廊에서 대규모 단색화 전시가 열리는가 하면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병행 전시로 단색화 특별전이 개최되면서 세계 미술계의 단색화를 각인시키게 되죠. 그리고 조행기는 자신의 저서를 출간한 이후로 단색화 전시를 기획하거나 단색화나 아시아 미술 관련 전시나 행사에 초청받으며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단색화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12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의 단색화전은 20세기 초 작고한 김환기 화백부터 현재 활발히 작업 중인 추상회화 작가들까지 아우르는 전시였습니다. 이는 단색화를 70년대 국한된 미술 양식이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상기한 한국 추상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단색화 중심의 계보로 재편성하려는 시도였죠. 이 전시를 기획한 윤진섭은 그동안 여러 이름으로 혼재했던 한국 추상미술의 단색화라는 고유 명칭으로 통일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색화를 고유 명사로 정착시키며 브랜드화하는 것에 기여했고 그 결과 국제미술계에서도 폭넓게 쓰이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단색화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지만 여기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일어난 단색화 열풍은 해외로부터 역수입된 현상에 가까웠는데요. 2014년 말부터 단색화
단색화 작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3배가 오르더니 2015년에는 또다시 3배 이상 오르며 거래 총액이 484억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국내 미술계에서도 2015년부터 단색화를 재조명하는 심포지엄들이 열립니다. 오늘날 미술 작품은 작가의 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반세기가 지난 작품마저도 다시 미술 제도로 편입되고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재형성되고 등락하는 끊임없는 여정에 놓이게 되는데요. 즉 작품을 관객들에게 공개적으로 선보이는 전시,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비평과 연구, 작품의 가치를 매기고 유통 및 판매하는 미술시장, 이 삼각편대에 의해 미술 제도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국제미술계에서 단색화를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통용되는 담론들을 살펴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크게 다를 건 없었는데요. 단지 더 젊은 필자들로 대체된 것뿐이었죠. 서구의 모노크롬 그리고 미니멀리즘과 차별화된 독자성, 1970년대의 한국의 특수한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발생된 자생성, 백색의 한국적 색채와 동양적 자연관과 정신성 등 세계 미술 시장에서 서구 미술과 차별화하며 시장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단색화 미학의 긍정적인 담론들만 재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떠들썩한 미학적 담론은 어쩌면 하나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이론적 알리바이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단색화는 글로벌 미술 제도 안에서 미적으로 정교하게 브랜딩된 단색화라는 이름의 브랜드이자 미술 상품으로 재구성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단색화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오늘날 무엇보다 미적인 것을 꼽으라면 성수동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팝업 스토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작품이 설치되었다 사라지는 미술 전시 공간과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각종 상품과 체험 컨텐츠로 가득한 팝업 스토어 공간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술관 벽에 걸린 작품이 팝업 스토어에 디스플레이된 상품보다 더 미적으로 가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만약 있다면 자본이 마구 찍어대는 상품의 홍수로부터 고급 예술을 지켜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는 예술지상주의자 정도일 텐데요. 나머지 대다수는 미술보다 더 미적인 경험을 생산하는 자본에게 백기를 든 것처럼 보입니다. 미술이 꼭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하나? 사회 현실을 비판해야 해? 귀엽고 재밌으면 된 거 아냐? 우린 이미 이런 목소리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미술이 재현으로부터 해방을 꿈꿨다면 오늘날의 미술은 진지한 의미나 비판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아주 한없이 가벼워진 세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물들이 범람하는 세계죠. 가속주의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자본이 생산하는 상품의 감각적이고 혁명적인 면을 봐. 미술보다 더 미적이지 않아? 그들은 자본주의의 생산력에 내재한 자기 모순과 파괴적 성격에 주목하며 그것을 멈춰 세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속화함으로써 변혁의 가능성을 찾으려 합니다. 자본 그 자체의 내부에서 정치적 가능성이 열린다고 본 것이죠. 이 관점에서 미술은 자본의 외부를 자처하며 고립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부로 침투해 그 논리를 반복하며 차이와 틈새를 포착하려는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동시대성이라는 정체된 시간 속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지 않는 미래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그 좋았던 과거의 시간들을 화석화된 역사적 스타일로 디깅해 큐레이션하며 납작해진 과거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미래라는 환영으로부터 탈주하면서 과거보다는 현재라는 충만한 순간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본이 그려내는 장밋빛 미래, 오늘의 투자가 언젠가 미래의 더 큰 가치로 되돌아온다는 강박적인 자본주의적 시간성을 거부합니다. 그곳에서 미술은 현재의 충만한 시간을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지금 여기 우리의 신체를 가로지는 감각과 정동에 주목하는 실천이 되죠. 결국 어쨌거나 따분한 미술의 역사나 철학적 담론을 늘어놓는 지루한 미술관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미적인 체험을 선보이는 팝업 스토어에 사람들이 붐비는 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단색화의 캔버스에는 복잡한 역사적 사실이나 미학적 담론들이 뒤얽혀 있다고 한들 그것이 가치 증식과 브랜딩을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해진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자기 브랜드 홍보를 위해 선보이는 자본의 감각적인 상품과 체험으로 가득한 팝업 스토어가 더 투명하고 쿨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미 전시
전시와 팝업 스토어, 미술과 상품, 문화와 경제 사이의 경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서동진 선생님은 한 글에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이후의 미술을 설명하기 위해 미술의 금융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거칠게 요약하면 상품이 화폐 자체의 맹목적인 운동을 위한 하나의 핑곗거리로 제시되는 금융자본주의 세계에서 예술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추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우린 더 이상 상품의 사용 가치를 위해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력 교정을 위해서라면 동네 안경점에 들러 적당한 안경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굳이 시간을 들여 젠틀몬스터 팝업 스토어에 발걸음해 미적인 오브제들을 감상하며 그것과 함께 놓인 안경에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그때 상품은 쓸모를 지닌 물질적 대상이라기보다는 브랜드의 상징적이고 심미적 가치를 지닌 추상적인 대상으로 변모하죠.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이 아니라 디자이너와 콜라보한 아이웨어, 그리고 예술가와 협업한 미적인 오브제들은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주의에서 화폐는 다른 쓸모있는 상품과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많은 화폐를 벌기 위한 자기 목적적인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 돈을 버는 것은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을 살지 미장을 살지 코인을 할지 부동산에 투자할지 선택하는 행위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물은 화폐 가치에 따라 균등하게 등가화되며 예술마저도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자본과 마찬가지로 예술이 걸어온 여정은 리얼리즘에서 모더니즘을 거쳐 점차 추상화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프레드릭 제임스는 고도로 추상화된 오늘날 역설적으로 리얼리즘과 형상이 화려하게 복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리얼리즘처럼 외부의 실제를 재현하는 형상이 아니라 로고화된 형상이 부상한다는 것인데요. 애플의 사과, 스투시의 사인, 파타고니아의 산, 그리고 명품의 추상성을 자기 풍자하며 그 이미지를 제상품화 전시하는 발렌시아가까지 모든 브랜드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판매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형상의 로고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에르메스 로고가 없으면 그건 그냥 가죽 가방이지 에르메스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에르메스가 수여하는 미술상은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상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다른 영상에서 데미언 허스트와 YBA를 통해 셀럽으로서의 미술가 모델을 살펴보았었죠. 그처럼 오늘날 미술가는 어떤 미술상을 수상했는지, 어느 지역 비엔날레에 참여했는지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하며 스스로 브랜딩하는 것이 필수적 덕목이 되었습니다. 작가와 작품뿐 아니라 미술관 또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세계 곳곳에 분관을 내며 문화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랜드마크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예술이 상품과 다를 바 없어졌다며 붕괴하고 다른 한편에선 자본의 흐름에 발맞춰 따라가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죠.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갈림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미술이 스스로가 세계를 어떻게 감각하고 생산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과거 모더니즘 미술의 자기 폐쇄적 회로 내부에 머무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 명의 작가가 거대한 자본이 만들어내는 미적인 이미지들과 대결하려는 것도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같은 난관 속에서 동시대 미술 작가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1970년대 한국의 정치 사회적 격동 속에서 출현한 전위적 미술이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추상화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미적 가치를 담보한 하나의 브랜드로 변모해가는 과정까지 긴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벽에 걸린 이 캔버스는 어떻게 보이나요?